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하루 늦었지만 우리나라하고 요르단의 월드컵 예선 경기 리뷰하러 왔습니다. 경기는 뭐 1대1로 마무리가 됐고 내용적으로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경기고 결과적으로도 뭐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여론이나 이런 반응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외적으로도 잔디 이야기가 좀 불거지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약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은 이제 잔디 뭐 문제였다라고 하는 선수들도 있고 뭐 조금 핑계다 이렇게 말하는 선수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얘기까지 좀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내적인 걸로 시작해서 잔디 이야기 정도까지 마무리를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지난 오만전하고 그 연관성을 좀 봐야 되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전반전 특히나 중반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슈팅도 많았고 공격도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러니까 내용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여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후반전에 가게 되니까 뭐 유효 슈팅도 거의 뭐 후반 중반까지도 안 나와 그 연계로 후반에 들어서서는 경기력이 좀 일관되지 못한 면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요르단한테 흐름을 내줬을 때 무너진 점이라든지 네. 그리고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득점할 만큼 위협적인 찬스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경기력에서도 제가 보기엔 합격점을 주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만 점보다 좋아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5만 점보다 좋아졌다고 해서 이걸 합격점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게 이제 저의 어떤 평가인데 총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거를 바둑아라고 함께 보면서 좋아진 점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잔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거를 한번 찍었었는데 또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찍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찍으면은 장점이 영상 길이가 짧아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빨리 30분 정도에 끝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감기가 계속 걸려가지고 중간중간 물을 좀 마시면서 할게요. 자, 제가 그 오만전 리뷰한 거를 다 보셨을까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얘기 좀 드렸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그 오만이 오셀로 내려섰는데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너무 뒤쪽에 많은 숫자를 배치해놨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박용우, 백승호, 그다음에 센터백 2명, 4명이 이 뒤를 다 뒤에서 그냥 여기 상대는 9명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안쪽에 들어오는 선수는 뭐 많아봤자 여기 5명, 뭐 6명 정도밖에 안 되고 9명을 상대해야 되니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기는 당연히 이 4명이서 공 돌리는 건 돌 수밖에 없다. 왜냐 여기 수비를 혼자 하고 있으니까 4대 1이니까 이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문제가 우리가 또 여기서 이렇게 뒤에 많은 숫자를 배치해 놓고 여기도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 가지 않았다. 침투하는 선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때 많이 드렸던 게 여기서 설령우 선수한테 들어갔을 때 여기서 뭐 황희찬 선수가 받아주러 오면서 어느 순간엔 침투를 해주든 이런 방식으로 종적인 움직임을 해서 어느 순간에는 이 U자 빌드업을 깨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상대를 좌우로 찢어놓기 위한 노력을 포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는 여길 누가 침투해서 들어가서 골문을 직접 노려야 된다. 그래서 상대를 깊이 이용해야 된다. 깊이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깊이라고 하는 방향은 보통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종적인 움직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좋아진 점이 이런 종적인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많이 시도했어요. 그래서 전반 초반부터 그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최전방에 배치됐던 손흥민 선수도 침투한 장면들이 꽤 많았고요. 근데 이게 뭐 그런 이쪽에서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쪽에서도 뒤쪽에서 그냥 단번에 이쪽에다가 이제 연결하는 형태 연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게, 뭐 더 세밀하게 만들면 좋긴 하죠. 뭐 스페인이나 뭐 그 프랑스처럼 개인기량이 뛰어나서 더 세밀하게 만들면 좋기도 한데 이렇게 단순하지만 한두 번씩은 하면 좋은 효과가 저는 이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선수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뛰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선수가 따라오겠죠 보통 이 뒤로 침투한다 그러면
근데 공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지금 때려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 일로 넘어갈 때 이 9번 선수가 뛰어가면 이 4번 선수가 따라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가 이런 종적인 움직임을 안 했을 때는 공이 이제 최종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가 최종이잖아요. 요 라인이. 그러니까 이 뒤쪽 공간을 우리가 거의 사용을 못해요. 종적으로 침투를 안 하면. 근데 여기 종적으로 침투하면서 옵사이드 라인을 순간적으로 깨고 들어가면 9번 선수가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이제 벌어지는 효과들이 이 4번 선수가 쫓아가기 때문에 옵사이드 라인을 보더라도 이것도 다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이해되시나요? 여기 최종이 여기잖아요, 지금 4번을 기준으로 잡히게 되니까 이 공간을 쓸 수가 있고 여기에 볼이 투입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뭐 이걸 잡아줬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4번을 데리고 나오면서 빠져나온 이 공간들을 여기 있는 선수들이 침투하면서 혹은 뭐 이 선수는 이제 길게 가고 이 선수가 침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면서 어찌됐든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이제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손흥민 선수가 여러 번 침투하는 걸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양민혁 선수도 몇 장면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팀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거를 준비해서 나왔던 장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좋았어요. 좋은 점은 좋다고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확률이 높아지면 더 좋겠죠. 근데 이거 요런 거를 하나 섞어줬던 거가 좋아졌던 것 같고 또 하나 종적인 움직임이 좋아졌던 부분은 지난 경기는 제가 여기 4명이나 뒤에 있었다고 했었는데 요게 좀 바뀐 게 설령우 선수는 와이드하게 씁니다. 확실히 전진하고 그 다음에 조유민 선수가 이쪽으로 오고 권경원 선수가 중앙 쪽 지키고 이태석 선수는 올라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할 것 같으면 뒤쪽에 좀 있어요. 그리고 박용우 선수는 뒤쪽을 많이 이제 버텨주긴 했지만 황인범 선수가 이제 이쪽이나 이쪽으로 전진해주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숫자 늘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오른쪽 윙포워드 전반에는 뭐 이동경 선수나 뭐 이재성 선수 정도 되겠죠. 이쪽에서 움직이면서 이 선수를 이렇게 끌어당겨 놓고 여기는 이제 본인이 맨투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맨투맨이 이렇게 잡히죠. 설령우를 잡는 이쪽 사이드백 이쪽에서 그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면은 여길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에 이제 황인범 선수가 들어가거나 이게 뭐 바뀔 수도 있죠. 이 선수가 여기 이 위치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선수가 이제 이쪽으로 막 침투를 하거나 위치를 잡으면 요런 위치를 잡으면 이 선수가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한테 공간을 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많이 시도됐던 것이 지난 경기랑 다르게 이제 설령우 선수의 2대1 패스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움직임. 여기도 이제 종적인 움직임이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번 5만전보다는 많이 시원하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게 90분 내내 이어졌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90분 내내 이어지진 못하고 한 60분 정도? 아니 전반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 다음에 후반에 이제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고 절반은 제가 이제 뒤에서 문제라고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좋았던 흐름들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확실하게 승리를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뀐 점은 이쪽에서 이제 설령우 선수가 공을 잡는 방향도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난번 5만전 같은 경우는 설령우 선수가 공을 약간은 이제 본인이 안정적으로 잡아놓으려고 느낌이 약간 이런 몸 방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쪽을 쳐다보고 받는 방향? 잡는 느낌 약간? 아니면은 이쪽을 보고 그냥 이 정도까지 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게 아니라 공을 받아놓으면서 휙 돌든 아니면은 한번 잡아놓고 짧게 쳐서 앞으로 잡아놓든 해서 약간 공격적으로 이제 상대편 골대를 보고 공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랑 1대1로 딱 맞닥뜨리면 할 게 많아져요. 뭐 설령우 선수가 드리블도 잘 치니까 드리블도 가능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쪽에서 잘라주는 움직임을 한다거나 혹은 2대1을 주고받고 들어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죠. 근데 이게 아까도 그 오만전처럼 약간 뒤쪽을 보고 잡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여기다 주고 이 선수가 몸을 돌려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돌려 들어가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상대가 앞을 딱 이렇게 상대방을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을 때 2대1 치고 들어가기가 좋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신경 썼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설령우 선수 쪽에서 좀 공격의 활로를 열어줬던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그 5만전에서는 뭔가 좀
그 득점을 하긴 했었지만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면 황희찬 선수도 이번 그 요르단전에서는 그 아까 이쪽 그 설령우 선수한테 적용했던 거랑 비슷하게 앞쪽에 본인 앞에 공을 잡아놓고 여기서 1대1 시도를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이쪽을 전반적으로 흔들어 놓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꼭 돌파를 성공하면 이제 성공하면 좋죠. 성공하면 좋지만 꼭 돌파를 성공하지 않더라도 이쪽까지 전진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선수가 침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선수가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뭐 사실은 이쪽에서 뭐 컷백이 나갈 수도 있고 가까운 쪽 골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크로스를 붙이면 침투하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 뭐 이쪽에 이 선수는 자르고 이 선수 뒤에 있고 여기 있는 선수들은 뭐 먼 쪽에 있는다거나 그러니까 다양한 공격 방식을 펼칠 수가 있고 아까는 쓰지 못하던 이 공간들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냥 상대가 버티고 있을 때랑 다르게 돌파해서 성공하든 완벽하게 제끼지 못하더라도 측면을 이만큼 끌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공격적인 위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그래도 공격적으로는 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좋아진 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갈까 해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좀 아쉽다. 그리고 이 팀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혹은 뭐 잘 만들어진 팀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 점이 어떤 지점이었냐면 경기력이 기복이 심합니다. 경기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전 초반에 경기력 정도가 괜찮았잖아요. 그 흐름도 좋고 이재성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득점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 정도 점수를 경기력으로 표현했을 때 10점 만점에 뭐 한 7점이라든지 8점이라든지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7점 정도면은 우리가 흔히 스카이 스포츠나 이런 데서 평점 주는 거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7점이면 나쁘지 않았다. 꽤 괜찮았다. 9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7점의 기준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경기력에 한 7점 정도면 괜찮다라고 한다 그러면 경기가 90분 내내 주도하는 경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밀리고 있을 때 한 6 정도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안 내려가면 좋겠지만 아니면 내려갈 때 6.5 정도로만 내려간다 그러면 그 팀이 되게 좋은 팀일 겁니다. 기복이 없으니까. 근데 뭐 좋을 때도 있겠죠. 좋은 시점에 뭐 이제 이재성 선수가 득점하고 막 계속 세트피스를 만들고 했던 그 전반 초반을 좀 더 좋았으니까 7.5 내지 8점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좋은 팀이라고 한다 그러면 7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점씩 해서 6점하고 8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좋은 팀이고 안정적인 팀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는 팀들은 보통은 팀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서 우리가 하려는 게 굉장히 명확한 팀. 그런 팀들이 기복이 적습니다. 왜냐면 상대가 어떤 대응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떤 때는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졸전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기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경기를 치르다 보면 그런 안정성을 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이렇게 확고한 철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흐름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를 너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팀이라고 그게 전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을 때는 한 5점 정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고 좋을 때도 또 8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그 기복의 차이가 좀 컸던 것 같고 그 5점으로 유지하던 순간에서 7점으로 다시 올라오는 우리가 좀 괜찮게 하고 있네라고 돌아오기 위해서 든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반전 중반까지 굉장히 좋았던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전반전 중반에 이제 실점하고 나서 우리 페이스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요르단 선수들한테 딱 역습에서 한 골을 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수들이 전진하는 거를 뭔가 해도 되나? 얘네 또 역습 맞는 거 아니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느낌. 이게 야 괜찮아 실점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할 건 이거야 라고 확실하게 어떤 디렉션을 받았느냐 지시를 받았느냐 그랬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서 이기고 승리하는 결과들을 쌓아가면서 결국에 자신감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물러설 이유가 없죠. 요르단 이길 수 있어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팀이 뭔가 확실한 색깔을 못 내고 있으니까 요르단이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저는 아쉬운 지점이었어요. 경기 90분인데 한 절반은 진짜 6.5점짜리 순간으로 막 가버리고 우리가 좋을 때 어떤 흐름을 탔을 때는 막 좋은 것 같다가 무너지는 것도 너무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직 이 홍명보가 좋은 팀, 괜찮은 팀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 자체도 뭐 좋지 않았지만 이 팀이 지금 발전 단계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이 팀이 어찌됐든 시작된 지가 그래도 작년 그 여름부터 그래도 감독이 이제 교체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팀이고, 꽤 그래도 A매치를 많이 치러왔잖아요. 8월 말, 그러니까 9월 있었고 10월 있었고 11월 있었고 지금 3월까지 해서 경기가 꽤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들을 막 해결하고 우리의 색깔을 확실하게 내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경기를 매번 준비해서 새로운 경기를 치르는 느낌. 그래서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기복으로, 경기마다의 기복도 있죠. 오만전 너무 못했는데 요르단전은 좀 좋아졌어요. 왜냐면 오만전에서 못했던 걸 수정을 했으니까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 요르단전에서도 기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다음번 A매치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럼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될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도 또한 첫 번째 소집 때는 발이 안 맞아서 또 못하고, 두 번째 경기, 예. 첫 번째 소집하자마자 치른 첫 경기 좀 못하고 두 번째 경기 좀 나아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팀은 매번 팀을 새로 만드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서 어떤 시너지를 내고 팀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시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그게 아쉬웠어요. 자, 그리고 요런 거를 좀 제가 이제 지금 완성도를, 팀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우리나라가 종적인 움직임을 많이 시도하게 되면서 그래도 공격의 활로를 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얘기인데, 자, 일단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오만전에서는 그럼 이렇게 왜 침투하는 움직임을 안 했느냐, 이것도 의문이에요. 왜냐면 팀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팀 컬러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지금 그러니까 그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A매치마다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상대로 하는 대부분의 팀들이 내려섭니다. 지금 아시아 예선 단계에서는 뭐 일본이라든지 뭐 호주 정도, 뭐 이란도 이따금씩 전방 압박을 걸고 정면 승부를 걸어오는 팀들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아시아 예선 단계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탄탄하게 내려선 팀들이 뭐 요르단 마찬가지고 오만 마찬가지고 뭐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였고, 뭐 전술이 4-4이거나 5-4-1이거나 그거 차이는 있겠지만 콘셉트는 우리나라한테 공간 안 주고 수비적으로라도 역습하겠다.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계속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종적인 움직임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새로운 사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종적인 움직임을 해야 된다, 이거를 알아서 이번 경기 요르단전에서 해결을 좀 했으니까, 그래요, 제가 이거를 아주 너그럽게 봐서 그래 요르단전에서 해결을 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문제도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서 침투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마무리가 돼주는 게 좋겠죠? 그게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침투가 됐을 때 우리가 마무리 못한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 좋았던 장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 본인한테 한 4-5명 끌어놓고 황희찬 선수한테 넘겨줬던 장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벽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었고, 물론 그게 조금은 임프로바이즈드, 이렇게 그 뭔가 약간은 운이 따라서 만들어진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되게 잘 만든 장면이었고, 제 기억에는 그것도 전방 압박 시도해서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면서 만들어낸 장면이기 때문에 뭐 우리 컨셉트에 맞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황희찬 선수도 조금 셔터치가 아쉽긴 했지만 마무리 시도도 괜찮았고, 저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장면이 딱 제가 보기엔 한 장면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아쉽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황희찬 선수가 전반전이었는데 앞쪽으로 침투하는 거를 툭 건드려서 속도를 붙여놓고 여기 수비를 제끼고 들어왔던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컷백을 내주려고 하는 장면이었나? 그런데 이게 잘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보시면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 종적인 움직임을 한다고 칩시다.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종적인 움직임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종적인 움직임은 왜 하죠? 골을 넣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군가, 예를 들면은 이 바깥쪽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황희찬이 여기 들어왔을 때라고 합시다. 이게 제가 K리그 리뷰 드릴 때도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이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 혹은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가까운 쪽 골대 한 명 잘라줘야 되겠죠. 왜냐면 땅볼 크로스 짧게 들어오면 이거 돌려댈 수 있게, 그죠?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따라 들어올 테니까 여기 있는 반대편 쪽에 있는 윙어라든지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 컵백 자리로 들어오면서 이 4번이 지키고 있다가 10번을 따라서 빠진 공간을 이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뭐 미드필더가 쫓아올 수도 있고 이 선수가 쫓아올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선수가 다 역겹거나 아니면은 좀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막히고 있구나. 그럼 이 뒤를 노려야 되니까 반대편에 있던 이 선수가 들어오든 혹은 이 선수가 들어오든 이 바깥쪽 롱 크로스, 긴 크로스도 반응할 수 있게 들어오면은 상당히 상대가 헷갈리게, 그러니까 공격할 곳이 세 군데나 늘어나니까 이게 되게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선수는 좀 긴 쪽에 뭐 컵백을 잡는다든지 이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흘리는 거. 이 선수 또 들어와서 이렇게 크로스 타이밍은 확실하니까 끊어내는 거를 관리해서 내가 중거리슛을 때려야 되겠다 하면서 다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올라올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게 이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장면들이었는데 황희찬 선수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들어왔던 장면, 여기서 움직이는 선수들의 그 다른 동료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까지 약속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아마 중앙 쪽에 2명 선수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랑도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다 둘 다 컵백 자리에 있었고 거의 겹쳐 있는 수준이었고 이 앞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비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중앙 수비수 안 그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이 각만 막는 거예요. 이 중앙을 중심으로 여기 나가는 거 자르면 되니까. 여기 혹시라도 강에 가서 이 선수가 공을 잡더라도 달려 들어가서 슈팅각을 잡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 선수가 이렇게 뛰어서 야 나 줘 하면서 앞으로 잘랐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선수가 이걸 앞으로 자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아까랑 다르게 이 패스가 들어왔을 때 이 선수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슈팅 때릴 수도 있잖아요. 아까보다 공간이 이쪽에 열리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주면 이 선수가 이걸 안 해주고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컵백 슈팅을 해야 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갈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네. 하다못해 이 선수가 자르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일로 들어오면 뭐 이렇게 다른 의미로 이제 컵백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간이 일단 어찌됐든 생겨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누군가 뛰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 팀에 지금 콘셉트가 있느냐, 그러니까 배치나 전술적인 장치들은 있는데 이게 유기적이고 목적이 확실하냐에 대해서 저는 잘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번 오만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치는 지금 선진 축구처럼 해요. 5-3이 선단 말이에요. 5-3이 왜 서요? 5-3이 우리가 왜 설까? 생각해보면 5-3이라는 거는 결국에 얘네가 포백이든 파이브백이든 좌우를 너무 좁혀놓고 이 중앙을 중심으로 그 밀집 수비를 세워놓으니까 이걸 좌우로 찢어놓고 싶은 거예요. 얘네를 조금이라도 넓게 벌려서 가지고, 그죠? 이렇게 벌려서서 여기를 조금이라도 공간을 벌려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려놓은 위치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벌렸으니까 종적인 침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서 있기만 하고 이 종적인 침투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1단계 넓게 배치해서 상대를 넓혀놓겠다, 포지셔닝 플레이 그렇게 하겠다 1단계는 했는데 1단계를 하고 2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2단계가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2단계를 요르단전은 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종적인 움직임을 해요. 그러면 여기 종적인 움직임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상대가 나한테 오게, 우리한테 오게 만들어서 공간을 깨트리면 그 다음에 득점을 하자, 이게 3단계라고 한다 그러면 2단계 이후에 3단계로 연결되는 과정이 매끄럽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선수들끼리도 약속이 돼 있어야 되고 팀에서도 뭔가 일관된 전술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이 3단계가 지금 안 돼 있는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난 여름부터 이어온 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단계까지 했는데 잘 안 되면 2단계를 고쳐야 되고 2단계가 안 되면 3단계를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 경기를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한번 다 고쳐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1단계로 돌아가면 안 되죠. 계속 3단계를 하면서 3단계를 어떻게 더 세밀하게 만들어 갈까, 이렇게 가는 게 저는 팀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달 전에 이제 A매치를 하고 오랜만에 모이긴 했는데 5만전을 하니까 1단계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맞춰놨던 거 어디 갔냐 이거야. 경기력 좋았을 때, 이겼을 때 경기하는 방식 어디 갔어요? 다 까먹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번 경기에서 이제 박용우 선수가 실수했습니다. 근데 박용우 선수의 어떤 실수는 개인의 실수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기에서 실점의 한 70% 정도는 박용우 선수한테 그 어떤 비난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그 장면은 아 맞아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비 전술을 얘기하면서. 근데 박용우 선수를 배치해야 한 장점이 그냥 어제의 경기나 5만전에 자주 나왔느냐라 그러면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제가 배치는 항상 이렇게 좌우 균등하게 해놓은 것 같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볼이 여기 예를 들면 이태석이 잡았을 때는 요르단 선수들이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많이 붙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 침투되는 걸 막고 싶단 말이에요. 20번한테 공 잡는 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 U자 빌드업을 하게 만들고 싶어 하겠죠. 중앙 쪽에서 골이 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촘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늘. 네. 그래서 이게 이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동했다가 반대로 이동되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고 싶어서 설령우 선수가 이쪽에서 공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공이 이쪽에서 도니까 본인이 여기서 뭔가 위협적인 직접적인 관여를 못하더라도 이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여길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선수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니까. 이쪽에 이렇게 가담 못하게 하려고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빨리 단번에 롱킥 좋은 선수가 때려져 버리면 이 선수가 쫓아가더라도 늦게 되니까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공간을 좁히질 못하고 어느 정도는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까보다는 이 7번 선수가 예를 들면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선수도 2번하고 3번 사이가 벌어지면 3번이 이 7번이 침투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요만큼 좀 더 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공간을 넓게 벌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는 건데 박용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단점은 이제 어제 봤죠. 그 압박이 세게 들어오면 좀 종종 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 박용우 선수는 K리그에서 좀 그랬으니까 제 평가에 따르면. 근데 박용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후방에서 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좌우로 빵빵 때려주는 패스들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이라 그러면 뭐 이태석 선수가 이 정도에서 위치를 잡아가지고 상대를 이쪽으로 몰아넣고 이걸 박용우 선수가 뒤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오른발로 돌려놓고 여기서 빵 때려서 순식간에 때려서 이쪽에 바로 사이드 체인지를 하면서 설령우 앞에 예를 들어서 배달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쫓아오는 선수들이 차근차근 벌어지면서 아까보다 훨씬 넓은 공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이드 체인지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거고 벤투 감독 때 또 자주 시도했던 전술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시도함으로 해서 우리한테 선수들의 구성에 맞게 또 좋은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제 박용우에서 반대편의 윙어 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쪽으로 때려주는 패스가 많았느냐. 그리고 또 요런 디테일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상대를 한쪽에 많이 몰아놔야 의미가 있겠죠. 이쪽에 몰아놓고 이쪽으로 때려야지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가끔 이렇게 넘어가는 패스가 있긴 했는데 그때 상대가 약간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는 때 그냥 넘겨줘가지고 이런 어떤 우리가 벤투 감독 때 했던 그런 과감한 사이드 체인지라기보다는 그냥 측면 전개 같은 느낌을 줄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이런 디테일들이 좀 아쉬웠어요. 선수 구성에 맞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축구에 맞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좀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사이드 체인지 해서 넘겨주자 하고 하는데 이게 디테일 차이가 있는 거죠. 확실히 몰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더라도 많은 걸 하지 못하게 되는 느낌이라. 네. 그러니까 이런 색깔들이 좀 아쉬웠어요 저는. 네. 이런 거가 더 빨리 수정이 돼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잘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그리고 제 콘셉트 얘기를 좀 이제 박용호 선수 그 실수에서 시작된 실점을 가지고 콘셉트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벤투 감독 때를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가 저는 확고한 색깔이 제일 나왔던 시기라고 봐요. 최근 이제 10몇 년 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월드컵에서도 발현이 됐었죠. 포르투갈한테 좀 밀리긴 했지만 우리도 우리 축구를 했고 우루과이 상대로 진짜 대등하게 축구를 했기 때문에 전 잘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앞쪽에 숫자를 많이 놓고 상대를 흔히 말해서 두드려 패는 주도권을 잡고 뒤흔드는 경기력을
경기를 운영하려고 하는 팀입니다. 근데 보통 그런 팀이라 그러면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게 상대를 좌우로 찢어놓기 위해서 지금 제가 배치해놓은 것처럼 앞에 많은 숫자를 두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지면 역습으로 나가는 게 위협적이란 말이에요. 상대 역습이. 그러니까 이 높은 위치에서 끊어주려고 해요. 여기 앞에 있는 공격수들부터 공을 뺏긴 순간부터 바로 압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풀려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이제 중요해지는 게 여기 미드필더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 뺏겼을 때 사실 이제 전략적 파울이라고 해서 맨체스터 시티의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자주 강조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스톤스라든지 뭐 예전에 있던 페르난지뉴라든지 로드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하는 건데 경고를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선에서 상대를 그냥 걷어차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그래서 넘어뜨리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끊어놓으면 우리가 내려올 시간을 벌고 수비 조직을 다시 갖출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뭐 선수의 판단 미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한데 그 어떤 그 실점 장면이 수비 전술의 어떤 아쉬움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박용훈 선수가 70%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 장면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끊어내는 장면이었거든요. 수비를 성공한 장면이었어요. 심지어 이재성 선수가 전방 압박을 시도해서 이 요르단 골키퍼였나 누가 뒤에서 롱킥을 때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 떨어져서 우리가 이걸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고 여기서 박용우 선수한테 들어갔는데 여기서 뺏겨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만회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알나이마트 선수가 뚫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시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알나이마트한테 아마 3명이 갔을 거예요. 제 기억에. 거기는 1명이 가거나 2명이 가거나 해서 제어를 했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 너무 많이 과투졌던 거. 그게 첫 번째 아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뒤로 물러서 주는 거에 가담을 해주고 누가 끊어주려고 시도를 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냥 3명이 다 그냥 갔던 장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아쉬웠던 점은 황인범 선수입니다. 저는 그거를 끊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고를 받더라도. 근데 황인범 선수가 그거를 놔주는 선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한 5% 정도 잘못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안 끊었다 그래가지고 이걸 100%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겠던 게 뒤에 우리 수비 숫자가 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막아냈기 때문에 중거리 슛 정도만 주고 말았던 거죠. 막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수비를 했던 거.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그거는 저는 팀이 좀 더 확실한 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드려 패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파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어떤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은 황인범 선수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반증으로 우리나라 수비 전술이 조금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닌가. 전방 압박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걸맞게 다른 디테일들까지 갖추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거는 그다음에 조현우 선수 쳐낸 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뛰는 타이밍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조현우 선수였다 그러면 더 멀리 쳐내서 위험 지역을 벗어났을 텐데 조금 뭔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서 이 페널티 박스 안에 떨어뜨리게 됐던 게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터닝 슈팅을 줬던 거. 네. 그 장면이 좀 아쉬웠죠. 그 수비수가. 그리고 굴절된 공경훈 선수가 나머지 한 5% 정도의 아쉬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비 전술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쪽에 숫자를 뒀을 때 어떻게 수비를 잘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지금 지시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점 장면 대표적으로. 그리고 박용우 선수도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우리가 앞쪽에 숫자를 많이 두고 있고 특히나 이재성 선수가 압박을 통해 가지고 공을 뺏어왔기 때문에 앞쪽에 있겠죠. 우리 무게 중심이 전방 압박을 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더 안전하게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적으로도 같이 이제 이걸 다 합의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박용우 선수가 좀 나이브했어요. 돌아설 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쉬운 포인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팀의 어떤 색깔을 확실히 갖춤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력이 5만전에 비해서 좋았던 건 맞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출범한 지 1년이 된 팀으로서 평가하기에는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후반전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확실한 색깔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그것도 뭐냐면, 오현규, 오세훈 투입해놓고 뒤에서 돌리다 결국에 크로스 제대로 못 붙이고 이렇게 끝나는 것. 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박스 안에 붙이고 싸우기라도 했어야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팀이 뭔가 약속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그 앞에서 플랜 A로 들고 나온 것들도 디테일이 떨어지고, 플랜 B로 들고 나온 것도 뭔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야 너희 툭툭하니까 그냥 해 라고 하니까 다른 선수들은 야 조금 더 만들어보자 이렇게 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손발이 안 맞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나아져야 될 것이고, 이런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월드컵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좀 애매해요. 상대가 내려섰을 때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는 공격 전술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오만하고 뭐 요르단 상대로 한 골씩 득점했는데 이 팀이 뭐 되게 공격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 수비적으로 안정적이냐, 전방 압박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닌 느낌이죠. 계속 실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 오만전 때는 내려서서 밀리는 흐름에서 실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잘하는 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도저도 아닌 팀. 뭔가 공격도 쬐끔할 줄 알고 수비도 쬐끔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조금만 우리보다 이제 체급 있는 팀을 만난다 그러면 이게 어려워질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특히나 제가 월드컵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는 진짜 이 전술적으로 많이들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미디어의 발전 때문인지,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막 축구 볼 때랑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막 그때는 뭐 유럽 축구도 잘 모르고 하니까 베르캄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당해봐야 알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뭐 막 스포츠 뉴스나 아니면은 신문에서 베르캄프 막 시도르프가 유명하다 막 이렇게 얘기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뭐 몸값도 비싸고 좋은 팀에서 뛰니까 유명한 거지, 이 선수들이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거의 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월드컵 가서 당하니까 알겠어요. 와, 개 잘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명한 선수를 확인했던 건데, 요즘에는 다 중계가 되고 모든 축구가 다 중계가 되고 선진 축구도 보고 배울 점이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걸 또 흉내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어 가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프랑스라 그래가지고 못 내려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프랑스가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프랑스가 지난번 월드컵 때도 결승전 갈 때까지 보면 진짜 밸런스를 엄청 신경 써요. 우리나라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하면서 좋은 선수를 데리고, 때로는 이제 본인 비슷한 팀만 만나면 역습해가지고 은바페를 데리고 역습하면 은바페 그리즈만 데리고 덴벨레 데리고 막 이런 선수들하고 역습하면서 이제 효과를 거두고 끈끈한 축구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팀들을 우리나라가 만났을 때 공략을 못하는 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막아낼 수 있느냐? 개인 기량이 워낙 좋으니까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도 떨어지고 기술도 떨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완성도를 높여서 상대가 내려섰을 때도 공략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되고, 공격하다가 상대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어할 수 있는 수비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경쟁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쟁력. 꼭 이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서도 우리나라가 한 골 실점하면은 프랑스든 브라질이든 아르헨티나든 어떤 우리나라보다 강한 팀이라고 하면 쫓아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지금 공격 전개나 이런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아시아권 팀들하고 딱 경기하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상대 내려서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역습하면 편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만난 팀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걸 잘해야 월드컵에서 지고 있을 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경기들이 아니고 내용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정밀하게 또 분석을 해가지고 발전의 그런 미끄럼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잔디 얘기 좀 하고 갈까요? 홍명보 감독님 인터뷰도 좀 오늘 좀 난리였던 것 같은데, 커뮤니티도 돌아다녀 보면. 근데 그건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열받아 하고 계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일단 뭐 홈에서 못하고 뭔가 원정에선 이기지 않았냐 뭐 이런, 그러니까 홈에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일정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원정을 올 때 우리나라 조에 있는 다른 팀들이 무슨 생각하고 올까요? 목표가
한국 상대로 한국 원정에서 비기면 not bad. 괜찮아. 그 정도 좋아. 근데 홈에서는 비기면 약간 본전인 느낌? 약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러니까 원정 가서 우리나라 홈 경기 와서 우리나라 홈,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원정 경기 와서 비기는 게 훨씬 기분이 좋겠죠. 그죠? 홈에서 자기들 홈에서 비기는 것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기 운영을 더 소극적으로 하겠죠. 더 소극적으로 하니까 우리나라가 공략을 못 해가지고 비기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홈에서 자꾸 비기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상당한 부분의 어떤 지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단순히 분위기다,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축구를 못해서죠. 네, 분위기보단 제가 봤을 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홈에서도 못 이기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이제 결국에 분위기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왜냐면 경기가 안 풀리면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다음 잔디 얘기하고 갈까 싶은데, 뭐 보니까 인터뷰 보니까 이재성 선수랑 손흥민 선수는 잔디 얘기를 좀 했고,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경기력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말을 했고, 설령구 선수는 또 핑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의 뭐 개인적 사견입니다만은, 저는 경기력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양 팀 다 받아요. 문제는 양 팀 다 그 잔디가 안 좋으면 영향을 받지만, 저는 우리나라한테 좀 더 불리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서 예전 얘기를 좀 드리면, 잔디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제가 2016년 9월부터 축구 기자를 했었던 건데, 2017년 3월이 제가 첫 해외 출장이었어요. 중국으로 갔었고, 그때 슈틀리케 감독 있을 때였는데, 그때 2017 시즌 초반에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지금하고 똑같이 잔디가 개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보기는 진짜 좋아요. 보기는 양탄자야. 근데 잔디가 아직 뿌리를 안 내려가지고 선수들이 뭔가 넘어지기만 하면은, 혹은 방향만 바꾸면, 미드필더들에서 방향 전환만 하면 잔디가 다 밀리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고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게 보는 거랑 실제로 경기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밀리고 나면 거기가 이제 함정 카드가 되는 거죠. 거기 계속 튀니까. 선수들도 움직일 때 확확 움직이지를 못해요. 넘어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기력에 영향이 생기거든요. 그때 막 고요원 선수가 막 되게 잔디 엉망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갔는데 막 기성용 선수가 훈련장 잔디도 상암보다 더 좋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8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잔디가 양쪽 다 좋은 게 최고죠. 예, 다 최고인데 욕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정도 되는, 그래도 월드컵에 단골 손님인 이 나라에선 참 부끄러운 일이고, K리그도 뭐 어찌됐든 아시아에서 강한 리그 중에 하나인데, 그잖아요. 뭐 이번에 AFC 챔피언스 리그만 보더라도 한 팀은 그래도 8강 갔잖아. 뭐 우승팀도 많이 배출했고. 근데 이런 나라에서 지금 잔디가 개판이다. 이거는 분명히 손흥민이든 이재성이든 이런 선수들이 한마디 할 만한 정도의 잔디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고향은 수원은 괜찮았던 것 같고 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그러면 이게 경기력이 영향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조금 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고향에서 아까 설령구 선수에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패스가 들어올 때 보통 강하게 들어오겠죠, 패스가. 그죠? 왜냐면은 빨리 이쪽으로 깊은 위치에 침투해야지 얘네가 협력 수비를 못 오니까. 그러면 패스를 좀 강하게 넣을 텐데, 강하게 넣는데 여기가 다 잔디가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공이 예쁘게 올까요? 세게 차면? 그럼 막 퉁퉁퉁퉁 튀어오겠죠. 그럼 이 선수가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적인 터치를 해놓으려고 그러면 이걸 딱 본인 앞에 이렇게 쳐넣었을 때 정확하게 잡아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좀 길면 얘한테 뺏기니까. 그러니까 본인 앞쪽에 잡아놓으려면 이 공도 예쁘게 오고 본인도 기술이 좋아서 탁 잡아놔야 되는데, 이게 통통통통 튀어온다 그러면, 축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본인 앞에 딱 잡아놓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잡겠어요? 뒤로 잡겠죠. 왜냐면 잡아놓을 때 공을 여기다 잡아놨다 그러면 이 선수가 요만큼만 접근하면은 뺏을 수가 있어요. 공에 이제 경합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 선수가 똑같이 잡긴 하는데 몸 방향을 돌려서 여기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 선수가 이만큼 가야 되잖아요. 아까랑 비교해서 요만큼하고 요만큼 차이니까 한 3, 4m 차이 나니까, 이거는 이 선수한테는 뺏기냐 안 뺏기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수가 이 뒤로만 잡게 됐다.
이거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선수가 이득이에요, 이 선수가 이득이에요? 이 선수는 손해봤어요. 공격할 수 있는 게 한 번 사라졌고, 2번 선수는 별다른 걸 안 했는데 잔디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길 한 번을 상대 걸 차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공격하는 팀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격이 잘 돼서 이 중앙 쪽에 막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통통통통 튄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선수가 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뭐 잘못 걷어낸다든지 헛발질을 한다든지, 그럼 뭐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일단 공격 작업 단계부터 상당히 애를 먹기 때문에 크로스 가기 전에 여기 들어가는 것부터 애를 먹었고, 여기서 좁은 데서 침투하는 거, 이렇게 그 전진 패스 넣는 것부터 조금 어렵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예 애초에 여기서 이득을 볼 만한 여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공격을 많이 주도하는 팀한테 불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선수들이 얘기하는 게 조금은 일리가 있다. 근데 물론 경기력 자체가 잔디 때문에 결정적이었냐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잔디라도 좀 좋았으면, 특히나 이제 수원에서 펼친 그 요르단전에서는 뭐 설령우 선수도 공격적으로 많이 했었고, 황희찬 선수도 몇 개 뚫어줬었고 해서 그래도 오만전보다는 찬스가 많이 났었는데 하면서, 잔디가 뭐 요르단 저 오만전에도 좀 좋았다 그러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잔디가 안 좋아서 좀 경기하기 불편했어, 그랬는데 결과도 안 나왔어 싶으니까 이거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다음에 더 잘하겠다, 이런 취지일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긴 시간 동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팀의 전반적인 색깔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를 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들을 약간 이렇게 보호하는 말을 하자 그러면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보다는 우리한테 악영향이 좀 더 클 것이라는 것. 근데 그게 매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잔디를 관리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잘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름이 다가올수록 잔디는 좋아져요. 장마나 태풍이 와가지고 막 잠기고 막 이런 것만 피하면 그래도 괜찮고, 폭염이 오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또. 그래서 아마 6월에 A매치에는 이런 잔디 얘기가 아마 안 나올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거랑 별개로 우리나라 경기력도, 잔디가 좋아져야 되는 것 별개로 경기력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족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기였고,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경기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만전 끝나고는 응급실에 보내야 된다, 경기력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만족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막 가래도 끓고 해가지고. 다가오는 주말에 또 K리그 경기 보고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